중국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검열이 필수적이었던 중국 국영방송에서 한국 청년들에 대한 다큐가 방영되었던 거죠. 그 다큐의 내용을 보고 중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의 진실을 밝히러 직접 한국행을 선택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어떤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국영방송 CCTV 13채널에서 편성 담당으로 일하는 리안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새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새벽 1시 30분 갑자기 편집자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2시에 방송 예정이었던 파일의 주인공이 방송 중지를 요청하면서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왔죠.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을 찾아서 뭐라도 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30분 후면 생방송인데 미리 보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다큐멘터리 콘텐츠 폴더를 급하게 뒤졌어요. 최근에 나가지 않은 파일 중에 골라야 했기 때문에 한참 구석에 있는 폴더를 뒤졌죠. 글고는 파일명에 청년 창업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25분짜리 영상을 발견하고는 겨우 시간에 맞춰 송출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지 못해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어차피 시청자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죠. 이 시간대에는 시청률이 원래 좋지 않으니까요. 새벽 2시 드디어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창업 성공 사례인 줄 알았어요. 안심하고 녹차를 마시다가 5분쯤 지나 모니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젊은 남성이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며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거든요. 중국 청년 창업 다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끊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이걸 끊고 새로 찾을 영상조차 없었어요. 중간에 끊으면 더 이상하니까 그냥 두기로 했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한국 청년이 너무나 솔직해 보였거든요. 대기업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청년의 독백이었습니다. 자막으로 번역되어 나오는데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지고 가보려고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국어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국영방송에서는 더더욱이요. 카메라는 그 청년의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새벽 3시까지 코딩하다가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모습,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허탈해하는 표정,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 동료들과 회의하는 장면들, 중국 방송에서라면 편집으로 다 잘라냈을 부분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이 카메라를 보며 말한 한마디였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걸 해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저런 말을 할 용기를 잃어버렸을까요? 영상 중간에는 그 청년이 부모님과 통화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어머니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라고 묻자 청년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명해보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방송 PD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그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결국 굴복했죠. 안정적인 국영방송을 택했고 매일 똑같은 뉴스를 편집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청년은 달랐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태어나서 저런 자유로운 청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 장면이 그렇게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분이 끝났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안, 지금 무슨 일이야? 시청률 측정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건가? 새벽 시간에 2.1%가 나올 리가 없잖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1%라니 평소 새벽 시청률이 0.1%도 안 나오는 걸 생각하면 20배가 넘는 수치였죠. 상사의 전화를 받고 저는 급하게 시청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새벽 2시부터 2시 25분까지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해서 2.1%를 찍고 있었습니다. 평소 새벽 시청률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저는 부장님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실제 수치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시청자 센터로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죠. 부장님은 당장 방송국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반응을 확인했어요. 웨이보에 검색해보니 벌써 몇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본 한국 청년 영상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내용들이었죠.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청년이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부모 반대를 뿌리치고 자기 길을 간다니 대단하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겹다면서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부러웠다는 의견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냐는 성찰적인 댓글도 보였죠.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그 한국 청년의 솔직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개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방송국 공식 웨이보 계정으로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죠.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는 요청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샤오이라는 25세 여성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샤오이는 새벽에 우연히 본 한국 청년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자신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아니 정확히는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얘기도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대학을 휴학하고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게 자신이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 한국 청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말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자유롭게 사냐고 궁금해했어요. 그곳이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세계 같다면서도 그날 방송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샤오위의 고민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던 시절 말이에요. 다른 메시지들도 비슷했습니다. 회사원이라며 매일 똑같은 업무 반복이 지겹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그 한국 청년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국은 취업도 잘 되지 않고 부모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고백도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 저렇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메시지들을 읽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때 부장님이 방송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급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청률 상승과 온라인에서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쏟아지는 시청자 메시지들. 부장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차가운 목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검증도 안 된 한국 영상을 무단으로 송출할 수 있냐고 추궁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대체 프로그램을 찾다가 실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그게 변명이 되냐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언급하셨죠. 그리고 우리 방송의 기조를 모르냐면서 한국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인 영상이 나가서 당장 내일 국장님께 불려갈 판이라고 질책하셨어요. 부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반응 보고서를 가져오면서 시청자들이 후속 방송을 요청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웨이보 검색량도 급증했다고 덧붙였죠. 부장님은 일단 모든 시청자 게시판을 막고 다시 보기 프로그램도 정지해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샤오위의 메시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샤오위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했어요.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녀의 이야기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샤오위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정말 만나주시겠냐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코너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이 보였어요. 25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어려 보였습니다. 긴장한 듯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샤오위는 대학을 휴학한 지 6개월째라고 했어요. 경영학과 3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은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하시는데 자신은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방송을 본 순간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세계 같았는데 그 청년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샤오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간절함이 제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저 역시 한때는 자유롭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결심이 섰습니다. 공식 방송은 안 되더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샤오위 같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방송국에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부장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더니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상부에서는 한국 관련 콘텐츠에 대해 다른 방향의 지시를 내렸어요. 한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였죠. 대신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부장님은 한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 경쟁 사회의 폐해,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전했어요. 자유로워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현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한 혼란을 느꼈어요. 물론 한국 사회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자들이 그 영상에서 감동받은 건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모습 자체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시대로 한다면 안전할 거예요. 상부의 의도에 맞춰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샤오위 같은 젊은이들의 간절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샤오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가능하다면 직접 가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털어놨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공식적인 방송은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진실을 기록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샤오위와 함께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들어보는 거죠. 샤오위에게 제안했어요. 취재라는 명분으로 한국에 함께 가자고 말이에요. 공식적인 방송용 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만의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샤오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래도 되냐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부의 지시를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자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샤오위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사회 문제를 취재하러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혹시 샤오위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안전한 길만 갈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샤오위를 만났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샤오위는 공항 로비를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신기해 보인다고,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저희만의 진짜 목표는 달랐어요. 과연 이곳 청년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죠. 정식 촬영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소규모 장비와 미니 카메라로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샤오위가 직접 인터뷰어가 되어
또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홍대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샤오위는 그 장면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홍대에서 만난 23세 대학생 민수였어요. 그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밴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샤오위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 묻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다고, 하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걱정했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샤오위는 그 대답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길을 간다니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카페에서 일하는 25세 여성 지혜였어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6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지만 자신에게는 맞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지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마음만큼은 편하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주변에서 아까운 일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니까 책임지고 살아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샤오위는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낮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나 봐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들이었으니까요. 며칠째 취재를 계속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 청년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만난 27세 창업가 성민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어요.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실패하더라도 남의 탓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샤오위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러우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만큼 혼자 짊어져야 할 부담도 크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주일째 되던 날 저희는 이태원에서 중국 교민들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다는 장 씨는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이 자유롭긴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자유와 책임이 항상 함께 따라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비록 어렵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강조했어요. 샤오위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곳이 완벽한 자유의 땅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니까요. 저 역시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자유라는 건 단순히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희는 전라북도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청년 귀농 커뮤니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샤오위는 처음 보는 한국의 시골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남원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니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서울의 번잡함과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첫 번째 청년이 바로 진호였어요. 29세의 진호는 3년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대학 졸업 후 서울의 IT 회사에서 5년간 일했다고 털어놨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어느 날 문득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니
기절할 뻔했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셨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어요. 지금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입은 회사원 시절보다 줄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강조했어요. 샤오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부모님 반대를 뿌리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진호는 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니까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어요. 마을에는 진호 같은 청년들이 더 있었어요. 25세의 민정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이곳에서 도자기 공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보다는 자신만의 속도로 작업할 수 있는 이곳이 좋다고 말했어요. 민정은 처음에는 외로웠다고 고백했어요. 또래 친구들은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신에게 맞는 삶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7세의 상우였어요. 그는 서울의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유기농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도 언제 서울로 돌아올 거냐고 묻는다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우는 돈보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샤오위는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속삭였거든요. 저녁이 되자 청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마을 회관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진호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자신만의 삶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샤오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없이 있었어요. 자신도 저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샤오위가 처음으로 진솔한 감정을 털어놨어요. 저렇게 자기 인생을 결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샤오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유라는 건 때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있다면 정말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직접 농장을 구경시켜줬어요. 그는 자신이 기른 토마토와 상추를 따서 샤오위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샤오위는 그 맛에 놀라며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하고 중얼거렸어요. 진호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작물을 직접 먹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일이 단순하지만 의미 있다고 강조했어요. 남원을 떠나는 날 샤오위는 진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후회한 적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할 뻔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자신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샤오위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삶의 방식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러웠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저희는 신촌 일대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같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연세대학교 근처 중국 음식점에서 첫 번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23세의 위엔위에는 2년 전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매료되어 유학을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생활은 상상과 달랐다고 고백했어요. 언어 장벽은 기본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생각보다 컸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위엔위에는 자유로운 척했지만 사실 너무 외로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독립성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위엔위에는 특히 한국 사회의 미묘한 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 왜 그런지 이해한다고 했죠. 중국인들이 막무가내로 질서를 어기는 행동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처음엔 중국에서처럼 행동했는데 이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힘들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오위는 위엔위엔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표했어요. 자신도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홍대에서 만난 두 번째 유학생 리멍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26세인 리멍은 3년 전 한국에 와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리멍은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오히려 이곳 생활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다고 강조했어요. 리멍은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라고 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못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공정한 경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하다고 했죠. 당연히 한국 학생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자유와 경쟁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사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리멍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크게 성장시켰다고 강조했어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한국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 생활에 만족한다고 덧붙였어요. 인터뷰를 하고 보니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샤오위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어요. 한국에 대한 단순한 환상이 점점 깨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덧붙였어요. 샤오위는 특히 리멍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동시에 그런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이해하게 됐다고 덧붙였어요. 저 역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기록에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각자의 진실한 경험담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유학생들과는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궁금했어요. 차이나타운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중국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샤오위는 마치 중국에 온 것 같다고 말하며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곧 이곳도 한국이라는 걸 실감하게 됐죠. 차이나타운 중심가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두 분을 동시에 만났어요. 한 분은 20년째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55세 장사장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30년 전 한국에 와서 상인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60세 왕 사장님이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으니 대화가 더 활발했어요. 장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자신은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 왔다고 당시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하셨어요. 장 사장님은 한국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 사장님의 다음 말이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요즘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너무 동경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건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단언하셨어요. 한국도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왕 사장님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셨어요. 한국 생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디서 살든 중국인은 중국인이라고,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완전히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장 사장님은 특히 한국 사회의 서열 문화를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이나 지위에 따른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고 분석하셨어요. 중국인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왕 사장님은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하셨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옛날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더 기회가 많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점점 열기를 띠었어요. 장 사장님은 K-팝이나 드라마 같은 한류도 결국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사장님은 거기에 동조하며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왕 사장님의 말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울 건 다 배웠으니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 경험을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장 사장님도 그에 동의하시며 차라리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조언하셨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환상이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샤오위는 점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특히 중국이 최고라는 한국은 이제 배울 게 없다는 식의 말씀들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 사이에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대화 말미에 장 사장님이 샤오위에게 직접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중국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게 낫다고, 굳이 남의 나라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사장님도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른다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음식점을 나오면서 샤오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두 분의 강한 확신에 압도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샤오위가 털어놓은 감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런 말이 오히려 편안하게 들리는 자신이 싫다고 하더군요. 샤오위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걸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두 분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기분 좋게 들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안다고 얘기했죠. 차이나타운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샤오위는 혼란스러워했고 저 역시 지금까지 수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홍대의 한 카페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샤오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봤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털어놨어요. 샤오위는 처음에는 한국이 완벽한 자유의 땅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여기도 나름의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특히 차이나타운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천 씨의 말이었다고 했어요. 중국이 최고라는 한국은 결국 중국을 따라 하는 거라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기분 좋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안주하면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해요. 샤오위는 계속해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어요.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알게 됐고 시골 청년들을 만날 때는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에서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샤오위가 던진 질문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상부에서 한국의 부정적인 보도를 하라고 했다면서 결국 우리가 담은 진짜 이야기들은 다 잘라낼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질문에 즉답할 수 없었어요. 샤오위 말이 맞았거든요. 상부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중국 청년들이 잘못된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죠. 샤오위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결국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진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샤오위가 단순히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여행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녀는 진짜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샤오위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라는 게 단순히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진짜 자유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라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샤오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타협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샤오위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공식 방송용과는 별개로 우리만의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예요. 설령 방송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기록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놀랐어요. 샤오위가 그런 용기를 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상부에서 알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샤오위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샤오위는 그런 위험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기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고려 사항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샤오위는 제 고민을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안 선생님도 한때는 자유롭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잖아요. 지금이라도 그 꿈을 실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샤오위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진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 꿈을 포기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만의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방송국용 영상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만들고 별도로 우리가 정말 담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상부가 원하는 방향의 안전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진짜 전하고 싶은 날것의 이야기였습니다. 샤오위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자로서의 열정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로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오위와 저는 우리만의 진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연히 동대문 근처에서 충격적인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4시 동대문 시장 주변을 걸어가다가 작은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중국인을 발견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혼자서 묵묵히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샤오위가 용기를 내어 중국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그 남성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같은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웨이. 27세였어요. 산둥성 출신으로 3년 전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앞서 만났던 유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리웨이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였던 거죠. 그는 매일 밤 이런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샤오위가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물어보자 리웨이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에 돌아가봤자 할 일이 없다고, 고향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버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리웨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는 자유나 꿈 같은 걸 추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였던 거죠.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고 했어요.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불법 체류자라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있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했죠. 하지만 언제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리웨이가 들려준 한국 생활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분도 불안정해서 항상 숨어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샤오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중국인인데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리웨이는 그게 현실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리웨이는 자신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고 알려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법 체류자로 숨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기회의 땅이었죠. 중국에 돌아가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고 겨우겨우 먹고 살았을 테니까요. 리웨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한 지 오래라고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졌다고 털어놨어요. 그래도 리웨이는 절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중국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돈을 모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선 임금이 높으니 여기서 모은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했죠. 새벽 6시가 되자 리웨이는 작업을 마치고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아마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갔을 거예요. 우리는 그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웨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에 남길지, 그리고 이런 현실을 알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방송국에 러프컷을 제출했습니다. 상부에서 요구한 대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담은 버전이었어요. 청년 실업률, 경쟁 사회의 폐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을 중심으로 편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우리가 정말 담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빠져 있었거든요.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고민과 꿈,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샤오위의 모습 같은 것들 말이에요. 3일 후 편집부에서 피드백이 왔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상부의 의견을 전달해 주셨어요.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더 세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사항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첫째, 한국 청년들의 자립적인 모습은 모두 삭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반대를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식의 내용이 중국 청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유학생들의 긍정적인 경험담도 최소화하라고 했어요. 대신 외로움, 차별, 경제적 어려움 같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라는 지시였습니다. 한국 유학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라는 거였죠. 다음으로는 차이나타운에서 만난 중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인터뷰는 빼라고 했어요. 대신 중국의 발전상을 강조하고 굳이 한국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마지막 지시였어요. 한국이 자유롭다거나 개방적이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은 전부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잘못된 환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지시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본 것,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였거든요. 특히 샤오위의 성장 과정이나 진솔한 고민들은 전혀 담을 수 없게 되는 거였죠. 부장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는 한참 멀었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냐면서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샤오위에게 연락했어요. 긴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익숙한 카페에서 만난 샤오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샤오위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예상했던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공식 방송에는 우리 이야기가 제대로 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샤오위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기록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령 방송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샤오위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동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샤오위는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따로 송출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제안에 고민이 됐어요. 그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샤오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샤오위는 자신이 직접 내레이션을 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과 실제로 와서 겪은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밤마다 만나서 우리만의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공식 버전에서는 삭제된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남원의 청년들, 서울의 유학생들, 그리고 리웨이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어요. 2주 동안의 작업 끝에 30분짜리 우리만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공식 버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샤오이가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기록을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록 방송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정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자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진실을 기록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후 저는 공식 방송용 영상도 상부의 지시에 맞춰 수정해야 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작업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내용만 남겨두는 일이었거든요. 공식 버전에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만 부각됐어요. 청년 실업률 통계, 경쟁 사회로 인한 스트레스, 외국인 차별 사례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유학생들의 어려움과 중국 교민들의 향수병 같은 내용들로 채워졌죠. 특히 차이나타운에서 만난 천 씨의 인터뷰가 메인으로 배치됐어요. 한국이 결국 중국을 따라하는 거라는, 중국이 더 발전했다는 내용 말이에요. 상부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샤오위의 모습도 완전히 다르게 편집됐어요. 한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실망하는 모습, 중국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모습만 남겨뒀습니다. 그녀의 진짜 성장 과정은 모두 사라졌어요. 가장 아쉬웠던 건 리웨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절절한 현실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증거로만 사용됐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의지나 샤오위가 그를 통해 깨달은 것들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만의 버전은 완전히 달랐어요. 샤오위의 진솔한 여정이 중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동경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복잡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담았어요. 남원의 청년들 이야기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을 균형 있게 보여줬어요. 샤오위가 그들을 보며 느낀 부러움과 두려움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의 경험도 다르게 접근했어요. 천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중국인들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균형 있게 소개했습니다. 샤오위가 직접 쓰고 낭독한 내레이션이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의 설렘, 중간의 혼란, 그리고 마지막의 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샤오위가 베이징 공항에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처음 한국에 갈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공식 버전을 제출한 후 상부에서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청년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며 방송 일정을 확정했어요. 하지만 저와 샤오위는 우리만의 버전을 보며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방송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기록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완성본을 샤오위의 SNS에 올리기로 했어요. 샤오위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영상이 아닌 일부분만, 그리고 자신의 개인 계정이 아닌 익명 계정을 통해서 올리기로 했어요. 샤오위가 영상 일부를 SNS에 올린 건 토요일 밤 11시였어요. 5분짜리 짧은 클립이었는데 리웨이와의 만남과 샤오위의 솔직한 소감이 담긴 부분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진짜 이야기.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개에 불과했어요. 샤오위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 영상을 공유하면서 조회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 댓글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대로 된 꿈을 펼치고 싶어요. 월요일 아침
조회수는 1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내용이 예상과 달랐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샤오위의 솔직한 고민 과정에 공감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고백들이 이어졌어요. 화요일이 되자 영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번졌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고 다른 플랫폼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어요.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브이로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진짜 이야기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각자의 고민과 꿈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샤오위가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커져서 무서워졌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신기하다는 반응도 보였어요.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뿌듯하다고 털어놨어요. 목요일에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어요. 이제 단순한 개인 영상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젊은이들을 선동한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부 차원의 관심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무분별한 해외 동경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방송국에서 긴급회의에 소환됐어요. 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우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날 오후 샤오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영상이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이미 수없이 복사되고 공유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시작된 변화였어요.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샤오위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파장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주말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기록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이야기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책임의 무게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 저는 방송국에 출근하자마자 부장님에게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부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거든요. 리안, 앉으세요. 부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상부에서 이 영상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부장님은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혹시 제작 과정에서 보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유출된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샤오위가 걱정됐어요. 혹시 그녀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부장님이 다시 저를 불렀을 때는 더 이상 의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리안, 이번 한국 취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유출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미 저를 희생양으로 정한 거구나. 실제로 제가 샤오위와 함께 별도 영상을 만든 건 사실이니까 완전히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부장님은 공식적인 처분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됐고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상 보안 규정 위반과 무단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책상을 정리하는 날
동료들이 안타까워하며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의외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들었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지난 몇 년간의 기자 생활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안전한 길만 택했을까요? 언제부터 상부의 눈치만 보며 일했을까요? 샤오위의 영상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상을 통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마지막 날 오후 샤오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제가 피해를 봤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샤오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요. 그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송국을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한 사람에게라도 닿았으면 된 거야.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을 거야.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기록은 정말 선택이구나. 그리고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렜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진짜 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중국 안에서만 바라보는 모습은 음울한 개구리 같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직접 와서 현실을 보고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